네,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기한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무정부 상태 만드는 것이냐라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탄핵 카드까지 꺼낼 필요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요. 지금 이렇게 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 상태인 또 경제나 외교, 안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탄핵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6인 체제의 불안정함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도 또한 이거의 명분이나 정당성이 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6인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만약에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 헌법재판관 2명이 또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4월 18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나 임명 못하겠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걸 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요구는 한 가지잖아요. 9명의 완전한 체제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이 그게 위헌 위법한지 아닌지를 신속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나한테 권한이 있니 없니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를 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최후 통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최후 통첩이 아니라 거의 겁박 수준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됐습니까? 아직 처리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인사청문회만 지금 종료된 상태. 임명 동의안은 아마 오늘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하라. 이건 정말 너무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 그 한덕수 대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리고 거부권도 쓰지 마라.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돌변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라. 그리고 쌍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의 지금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과연 국정이 안정감 있게 돌아가겠느냐. 제1당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지금 월권을 행사하고 횡포를 부린다면 이 탄핵 정국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소 대행은 청소만 해라.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떻게 청소 대행에 비유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선 뭘 해주고 싶어도 정말 해줄 마음이 내키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겁박과 횡포 또 점령군 행세를 한다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명 동의안이 아직 처리도 되지 않았는데 그 전부터 지금 탄핵을 운운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럼 만약에 오늘 어쨌든 야당 주도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임명 동의안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과 좀 다른 거고요. 임명 동의안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야 합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야가
각각의 추천할 몫의 재판관을 추천을 한 거잖아요. 인사청문 절차를 이미 지나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겁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한 거는 오늘 국회 본회의 2시에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각각의 선출을 하고 그 인사청문 통과한 재판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표결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지금 국정 혼란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의지로 보이니 내일 오전까지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겁박한 게 아니고요. 그 시한을 정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왜 시한을 정해서 얘기해 줬냐면은 헌법재판소 만들어진 이후에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다음부터 국회목 헌법재판관이 19명이 있었습니다. 19명 가운데 뭐 장기 휴가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재판관 임기가 다 끝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다 임명을 했어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다음날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한 걸 보면 총리실 쪽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마영주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대법관조차도 임명하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대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양쪽에서 전부 다 권한대행이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한대행이 무슨 헌법과 법률을 검토할 게 있습니까? 두 개 최고법원이 다 헌법과 법률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놨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계속 질질 끌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이고요. 내란 범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탄핵 심판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우원식 의장께도 저희가 상당한 유감의 뜻을 좀 표하고 싶고요. 국회의장께서 철저하게 중립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당이나 한덕수 대행이 질질 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너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사법 리스크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일정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을 뿐이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나야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고 말고 결정을 할 터인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그 직전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임명하라. 아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저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일의 순서상 모든 일에는 일의 순서가 있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정중하게 한덕수 대행에게 임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임명동의안 처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의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지금 탄핵 겁박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들 뜻과 상치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탄핵. 지금 탄핵이 몇 번째입니까? 이제 제가 세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셀 수 없을 그럴 정도인데요. 그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소대행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겁박을 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과연 민주당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또 쌍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여야가 좀 더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임명할 거 하고 또 거부권 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돼 있으니 그 점을 지적한 것이지 따라서 우원식 의장도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한독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얘기하잖아요.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 해라. 그 이전에 여섯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그게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여야 합의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대통령이 정치할 때 하는 행위죠. 권한대행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겁박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한독수 권한대행이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것처럼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임명을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전에 전례 비춰봐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국회목 헌법재판관은 곧바로 대통령이 다음 날 다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을 안 할 태세예요. 굳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까지 제가 인용해서 다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시간 계속 끌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헌법과 법률 검토하겠다고 무슨 헌법과 법률을 검토할 게 있습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면 표결로 통과가 되기만 하면 그냥 임명하면 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무슨 권한 행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조한창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추천했는데 인사청문회도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야당이 무조건 3명 다 임명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조차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명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사청문회장에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럼 조한창 후보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왜 추천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덕수 대행의 말씀 주장의 취지는 정치권에서 정치가 작동돼야 한다, 복원돼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대목을 설파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뭐 국회 정치권에 합의해 와라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서 협의의 정신,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합의해서 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구도 역시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당시 3명의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할 때 당시 자유한국당 1명, 민주당 1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에게도 1명의 추천권을 줬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의 의석이 아마 30석 안팎이었을 텐데 그래도 바른미래당에게 1명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줬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정치적으로 공평성,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세력들이 공정하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일종의 관행처럼 우리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2명 추천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1명, 너희들 국민의힘은 1명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공정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대1 구도로 추천해서 헌법재판소에 투입한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국회라는 지금 주체가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해 관계 당사자 아닙니까? 일종의 소추권자 아닙니까? 소추권자가 이해 관계 당사자인 소추권자가 탄핵 심판의 심판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거는 선수가 심판을 임명하는 일종의 반칙 아닌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한덕수 대행께서는 여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정교하고 치밀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 또 공조본의 수사를 거부하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언론 앞에 선 건데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변호인이 직접 낭독했습니다. 크게 보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왜 내란이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등에 대한 이유를 댔고요. 또 내란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이다. 또 이를 내란으로 선동하고 있다라는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과 저희가 함께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요. 먼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시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먼저 이 지금 변호인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논리 왜곡과 뭐랄까요 상황을 이상한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연장선이다.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요. 시대착오적이고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세력이 자기 변명과 정치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대통령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움켜쥔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사 정권이라고 들을 만큼의 검찰을 활용해서 야당을 수사하는 게 냉정하게 수사하기도 하고요. 자기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쩜 그렇게 관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감사원한테 감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감사원도 모자라서 검찰도 수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정원까지 들어가가지고 보안점검이라는 이유로 서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점검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죠. 그것도 권한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대통령이 방첩사 개헌군을 동원하고 정보사 개헌군을 동원해서 서버를 막 뜯어오라고 시킨다? 이게 바로 독재인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떤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 군인까지 동원해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당이 집권한 건 아니었잖아요. 야당이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탄핵을 한다거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야당이 뭔가의 무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지만 야당이 헌정을 위반했습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나요?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야당도 국민이 선출해서 의석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만든 건 야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의원들은 행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서 야당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하고 심지어 여당 대표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표결하려고 하는 의원들 강제로 끌어내리게 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계엄군을 투입해서 서버를 조사하려고 하고 뜯어오라고 지시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국헌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고 그게 바로 과거에 신군부가 했던 독재 행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행태라고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김 전 장관의 경우는 이제 모레 구속기한이 만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모레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아마 검찰이 내일쯤 기소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선 기소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목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의회 폭거 그리고 탄핵 폭거에 대한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의 2차 소환이었죠. 어제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르면 오늘 중에 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입장을 밝힌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가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 이번에 이제 3차 소환을 다시 통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혼란들을 언제까지 계속 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사팀장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자기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당사자가 지금 어떤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과거에는 국정농단 사태는 결국 사적인 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일부 주장할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란 외환죄, 이건 불소추 특권의 예외적인 조항으로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용현 입장을 우리가 모두 봤던 것처럼 저는 내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머뭇거리거나 또 그 당사자가 수사 협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조차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수사에 미온적이라고 하는 국민적 지탄이나 비판을 명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3차 그 출석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즉시 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체포하는 과정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 공식적인 입장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는 상태였고 만약 공식 입장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좀 입장을 낼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공수처에서 공식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현재 공수처에서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런 대목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구속 기간이 20일인데 그중에서 검찰이 열흘 그리고 공수처가 열흘을 쓰도록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 시간 48시간과 구속 기간 열흘 그래서 12일간의 조사 기간, 구속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쫓기게 된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동안에 계엄군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상당한 힘겨루기, 주도권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로부터 과연 수사 자료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수사 자료를 받아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 없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교한
조사와 구속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12일간의 조사 기간 동안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다음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검찰로 넘긴다? 이렇게 되면 수사 주도권이 완전히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섣불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약간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오늘 굉장히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 체제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데 이런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최 부총리가 임명동의에 나서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는 부담이 더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는가 민주당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먼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국정을 안정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일종의 내란의 공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행태를 보이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탄핵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또 권한대행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이 부분이 꼭 보기 좋고 국민들 입장에서 지지만 받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이전부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제발 좀 임명해라. 그리고 법안 공포해라 이런 압박들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뭡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한 명 보호하자고 이 혼란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정 질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최상목 부총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또한 걱정되는 거예요. 최상목 부총리조차 똑같은 한덕수 국무총리랑 똑같은 행태를 보였을 때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최소한 민주당에서 기대나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때 그때 오히려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엄 선포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최상목 부총리는 최소한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비상식적인 국정 행태나 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고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기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대한 국정을 질서 있게 수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안 따른다.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최소한 공직자들이 그 정도 책임성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헌법재판관 9명 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 물론 6인 체제의 불안정성도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걸 심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걸 볼 때 최소한 9명 체제에서 했을 때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그게 정당성이나 명분을 갖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6인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을 선포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또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른 대행 체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권한 대행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기자 내용을 통해 들었을 때는 국민의힘의 경우는 오늘 이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만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담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힘없는 저희로선 뭐 이렇게라도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민주당 탄핵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즉각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 밟아 가십시오. 그리고 노종면 원내대변인 얼마 전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 장관 5명 잘라버리겠다, 탄핵 추진하겠다.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막을 힘이 있습니까? 수단이 있습니까? 아마 민주당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비상계엄 못지않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역풍에 봉착할 것입니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불과 어젠가 그제 그랬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당장 추진하겠다. 그랬다가 2시간 뒤에 또 유보하겠다 얘기했다가 어제 또 그랬죠. 뭐 내일 모레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오늘 표결하겠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게 탄핵이 뭐 완전히 그냥 호떡 뒤집듯이 지금 탄핵이 거의 호떡 신세가 돼 있다. 그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유리한 전국 상황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쌍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한덕수 대행이나 그다음에 여야 정치권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까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그때도 이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때는 민주당이 할 말 그리고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서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오만함을 지금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지금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 기준이 대통령 기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총리 기준일 수도 있고 기존의 입장을 어쨌든 어느 정도 수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이 좀 서로 간에 혼재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는 총리의 신분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반이다 기준이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헌법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약간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수는 총리라고 하는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탄핵 의석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행위를 통해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그거라고 하면 총리를 탄핵할 때 의석수에 맞춰서 151석으로 하는 게 맞고 권한대행이었을 때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할 때 이런 논란을 가급적 피하는 방식으로 탄핵 사유를 적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쪽도 이것이 완전한 정답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가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위임하지 않은 총리를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더라도 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만 논란은 가급적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논란을 좀 줄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9년 전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그 주석서에서는 권한대행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준이고 총리 직무 중 위법엔 총리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느 직위 상황에서의 좀 직무집행과 관련한 탄핵 사유가 좀 쟁점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민주당이 인정할 건 하고 그리고 그다음 세컨드 스텝을 밟아야 된다. 저는 그게 현명한 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검사에 대한 탄핵 요건이 150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극단적인 경우 군 통수권 그리고 조약 체결 비준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국정 운영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표결 요건을 일반 검사와 똑같은 150석으로 설정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다음 어떤 보완을 해나가는 그러한 현명한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각종 판단을 할 때 교과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료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른바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다. 그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텐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마저도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유하고 근데 이건 싶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헌법재판연구관의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여야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오늘 있을 이제 의총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박 위원장부터 먼저 얘기하셔야 들어볼까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우선 야권의 하실지를 입장을 얘기를 좀 해야지 듣고 싶어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니,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아름답게 양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권영세 전 장관,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정도면 이 난국을,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금 내정자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품이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그리고 친윤계로 알려져 있지만 친윤 색채가 였다. 그리고 이제 친윤계가 아닌 비윤계와도 대화가 되는 그러한 캐릭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권영세 의원이 잘 헤쳐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하셨고 적절한 선택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적절하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비대위원장 체제 내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투터 체제를 만들었냐? 이것도 사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내 중진급 의원들이 서로 간의 당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거나 당권을 주기 위한 이런 뭐랄까요? 눈치 싸움 같은 것들을 벌인 결과가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 안에서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중간 지대에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쇄신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조 친윤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당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일 먼저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할 때 그 자리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공안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서울대법대 2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 직후에 대통령을 만나러 제일 먼저 달려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통령과 그만큼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권력 투쟁이든 뭐든 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냥 친윤당으로 남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또 내란 특검 임명 문제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대국민 사과인데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저희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저희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비대위원장이 확정이 되고 또 비대위원이 구성이 되면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민 앞에 정중하게 탄핵 사태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어느 수위, 어느 방향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틀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사과할 부분은 하고 그리고 또 설명하고 해명할 부분은 또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당장 오늘 출범할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뭐 앞서서 구성 주체 등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있었고 지금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 추진이 결국엔 어쨌든 변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나 좀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은요. 뭐 총리실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경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찌됐든 질서 있게 이 상황들을 수습해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큰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흔들리는 국정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나 외교,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게 해주지 않는 건데 지금 거꾸로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여야 합의를 해와라 이런 방식을 얘기하지 말고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추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빨리 지금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나 내수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게 화두가 들어가면서 지금 국정안정협의체조차도 지금 못 굴러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디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사하지 않아도 될 권한을 가지고 좀 논란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챙겨야 될 부분들을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춰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정협의체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국정협의체 잘 돼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이 국정 안정을 꾀하고 싶다.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원한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계류돼 있는 탄핵 소추안 14건 철회하십시오. 얼마 전에 민주당 소추위원들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 기일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 기일 재판이 3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정성 없이 마구 질러대는 탄핵 폭거, 탄핵 겁박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으니 다른 일반 서울지검장,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아무 관심도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이 제기한 14건의 탄핵 소추안 철회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국은 풀릴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두 분 모두 이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는데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이견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민생과 경제를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비롯해서 뭐 특검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의제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자꾸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소비자 심리지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있잖아요. 이미 88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거의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국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말 특수 다 사라졌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대폭 줄었어요. 작년 대비에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연말 특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내수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조차 금리 내리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가 좋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추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 비대위도 꾸려졌고 여야의 어떤 협의체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할 텐데 추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일부분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이 온갖 지금 예산 다 깎아놓고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예산을 지금 다시 늘려서 추경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꼭 피력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민생 우선의 국정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서 실제 행동은 계속 지금 탄핵 폭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을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만일 1,500원을 넘어선다면 이건 아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1,500원을 넘어서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론이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첩경, 왕도는 정치권이 안정돼야 된다. 그러면 정치권이 안정되려면 국회가 안정이 돼야 하고 국회가 안정되려면 국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제1당, 민주당이 좀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그러한 자세로 국정 운영에 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주도권 가지고 가야 된다고 국정안정협의체도 안 들어가겠다고 맨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또 지금은 야당이 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국정은 누가 주도하는 건가 헷갈리고요. 이재명 대표 방탄,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서 계엄 선포했습니까? 그거부터 국민의힘은 저는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를 꺼내요.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은 각각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예산 특활비 문제나 아니면 예비비 대폭 삭감한 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한 장짜리 메모 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회 운영 예산 다 깎고 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4조 2천억이나 되는 예비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평년은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 예비비에. 저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난 3월경부터 계엄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계엄 준비 예산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첩사, 정보사, 그리고 검찰, 국정원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계엄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다 특활비에서 나올 겁니다. 그거 대폭 삭감하길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내란에 성공했더라면 이 예산이 전부 그렇게 내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계엄군이든 뭐든 수사 활동이나 야당 정치인 체포 활동이나 하는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어찌됐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찌됐든 내란 실패했고 계엄 선포는 다시 해제됐었던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나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